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왓구용. 자, 답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남자입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아니, 그 청취자 8844번님이 철학이 원래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건가요? 그냥 쭉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네.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에요. 질문하는 학문.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예를 들면 다른 모든 학문들은 대답하는 학문 특성이 있어요. 철학은 대답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다 보니까 대답은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대답은? 인위적인 대답일 뿐이에요. 확정적 대답이란 없는 거죠. 철학에서는. 확정적 대답이란 없는 학문. 그러니까 유일하게 학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의문시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 코너에 대해서 애정을 막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네. 4141번님은 한때 철학도의 꿈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에 찌들어 살고 있는 모습에 씁쓸해집니다. 철 93 화이팅! 이렇게 주셨어요. 뭔가 철학 동아리의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철 93. 철 93. 예, 철학과 93학번의 모임인가? 그런 것 같네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네. 그 교수님도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어떤 동아리? 주로 철학 동아리를 만들었죠. 제가. 철학 동아리를. 네.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동아리를 했었어요. 원래 종교가 그쪽 저는 없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내가 철학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럼 변화의 목적을 갖고. 그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예전에 해방신학이라고 있는데 뭐 그런 약간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꿈꾸고 신부님을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했죠. 철학과에는 그 당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목사 지금 실제로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떤 친구가 한번 전화했던데 되게 좋은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 저는 같이 했던 동아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동아리인데 그런 내가 그건 나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선배들과 같이 만들었고, 그건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만든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철학회. 그래서 이제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그렇죠. 그 슬로건으로. 그렇죠. 그런. 나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야. 나보다 나를 많이 아는 사람. 근데 그거는 성공을 했습니까? 어때요? 성공의 잣대가 어디에 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죠. 진짜요? 그건 과정이잖아요. 과정.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어제보다 더 오늘 더 나아지는 것보다는 어제와는 다른 과정. 계속 다른 거 꿈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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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 상륙 작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당연히 그렇죠. 하는 게 이 맥락과 지평에 맞닿아 있다. 당연히 제가 대학 첫 번째 시절에 전국의 철학과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전국의 철학과 다른 학생들 만나서 만들자. 해야 된다.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서 철학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국민교육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인간교육이 아니라 국민교육. 그래서 그때 인간교육을 할 때는 철학이 학교에서 가르쳐졌거든요. 그런데 국민교육을 하면서 철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정한 나의 중요한 인생의 어떤 활동으로 철학을 대중화시키자. 대중을 철학화시키자. 그렇죠. 그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과정으로 지금 여기 초장문에도 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이제 저는 그 내가 어디서 봤더라 또 교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지 봤는지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 상대로 하는 그 저도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 다층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피해자를 뭐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영원히 낙인 찍혀서 낙인 찍어서 가해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냅두는 것도 저는 옳지 않은 거로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지평에서 보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시민 인문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시민 인문학 중에 한 꼭지가 뭐냐면 흔한 말대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는 인격적으로 훼손될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흔히 말하면 소외계층이죠. 소외된 분들, 무시당한 분들,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감금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유폐된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자존심을 회복하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철학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그걸 심리치료로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얼 쇼리스라는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갑자기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자활센터에서 너희 자활을 하기 위해서 네 역할을 포장마차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쳐봐요. 포차를 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런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팔고 가버려요. 팔고 사라져.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또 노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플라톤을 공자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 예. 같이 공부한 거예요. 네. 어렵지만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할을 포차를 팔고 간 사람이 반으로 준 거예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철학이죠. 그 이제 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도 네. 그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구성된 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점들을 사회가 그렇죠.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지금 존재감이 없고 내가 뭔가 무가치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가치 있는 걸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예.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된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가치 있는 사람들과 만나라. 예.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라. 네, 그렇죠.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 저요. 아니 지금 여기 누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최 장군이. 최 장군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라디오 본부장님이 네. 새로 오셨는데 네. 그분이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네. 이제 좀 자주 올라오세요. 음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오시나 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장군은 왠지 자꾸 확인해 줘야 될 것 같대. 그리고 잘한다. 아하. 그리고 애정 결핍이 아하. 있으니 아하. 자기가 애정을 듬뿍 줘서 아하. 잘하고 있다. 아. 그리고 최 장군한테는 왠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아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짧은 시간에 저를 참 잘 파악하셨다. 잘 파악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자체 발광 아니에요? 자체 발광? 네, 누가 취임새 안 넣어도 충분히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분이군요. 그럼요. 인정이 필요하고. 뭐 아무튼 이미 인정 질서가 충분히 잘 갖춰진 분 아니에요? 저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인정 질서가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헝클어진 서랍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내면 세계에 헝클어진 서랍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서랍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헝클어진 서랍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최 장군이 근데 헝클어진 서랍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내가 지금 보고 있나? 네. 너무 많이 보고 있는지 어쩌는지 뭐 약간의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게 불안함이 헝클어진 서랍이죠. 제가 네. 이제 아무튼 그게 매력이에요. 사람의 매력. 매력이다. 네, 헝클어진 서랍이 없는 사람은 매력적이잖아요. 아까 말한 지난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병적 징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이병 그렇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다니는 건지 우리 조이병은 헝클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책상 서랍이 헝클어지면 안 돼요. 예. 교수님 머리도 좀 헝클어졌네. 네, 저는 자체가 헝클어졌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전주 고향 선배 홍규 형이야. 구용 자주 듣고 있으니 아프지 말고 좋은 방송 부탁해요. 아하. 아시는 분인가요? 예. 아시는 분이에요? 예, 고향 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 형들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이분이 예. 전화 어디 연구실로 왔어요? 아니 전주에 한번 오라고. 전주. 개인적 연락처는 있고. 아니 저 받은 거죠 어디서. 어디선가 입수를 하고. 제 누나 친구거든요. 제 누나를 통해서 연락하셨고. 그래서 방송 잘 듣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문들 모임, 고향 친구들 모임에 오라고 저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 형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주변에서 네. 어떻게 좀 반응이 물론 뭐 이런 거 연연해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이 좀 신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응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많죠. 그래요? 예. 최 장군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최 장군을 많이 한다. 네. 많이 알고. 예.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들이? 아니 대단한 친구라고 하던데. 대단한 친구? 예. 어떤 면에서 대단한 뭔가 보통 사람 아니다. 보통 사람 아니다. 방송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뭔가 케미가 맞다 하던데. 그 얘기는 이제 뭐 교수님 아니라 다른 게스트랑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사람. 변학기죠 일종의. 변학기. 진행자는 그래야 되죠. 그렇죠. 변학기. 어떤 전류가 와도 이 상황에 청취자들이 맞게 변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그걸 뭔가 다 끄집어내고 싶어. 네, 전달자. 전달자. 변압기. 예. 미디어. 진짜. 그대는 변압기. 아니 구창모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귀로 들려요? 조이병의 일일이 저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진행자로 거듭날 수 그렇습니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쓸데없는 얘기, 머리 헝클어진 멘트를 밖에서 자꾸 쓰는데 그렇구나. 일일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수님. 네. 예. 구창모? 3582번님이 가수 구창모 씨 닮았다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구창모 씨가 이제 인기 절정이었었거든요. 예, 송골매. 네, 송골매 절정이었는데 정말로 어디 공원을 지나가는데 여고생들이 10명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라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5m까지는 떠왔어요. 3m에 와서 갑자기 10명이 멈춰서는 거예요. 정말? 그걸 목격한 거야? 그게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비슷했나 봐요. 그 당시는. 구창모 씨랑. 네, 비슷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저는 다르죠. 홍규영 미안해요. 모임에 바쁘셔가지고 이분이 못 나가신답니다. 네. 방송으로 꼭 좀 계속 들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5496번님이 교수님 강의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이걸 삶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말은 옳은 말은 없어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제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지점에서 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은 이제 2,500년간의 이렇게 굵게 쌓인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과 매번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 축적된 나만의 사고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거를 일상생활에 발현을 잘 시키세요? 당연하겠죠. 그 지행합일. 아니 지행합일은 저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행합일이 규범일 때는 끝났어요. 그건 아까 제가 스승의 날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승이 더 이상 인격적으로까지 더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행합일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근데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도 나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은 좋은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좋은 쪽이라는 게 반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가가 다른 사람을 막 갈취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갈취하고 나서 나는 갈취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 최악이죠. 나쁜 권력자가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해야지. 자기가 한 행동을 끝까지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지행을 다 합일시키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건 지와 행은 항상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이 있어야 된다. 틈이 있어야 되고 사이가 있어야 되죠. 좀 말이 어려워졌죠? 네. 어려웠어요. 제 눈빛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살짝 하다 말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에바 일루주가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가? 이걸 이제 욕망의 관점에서 그렇죠.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 있는데 용망의 삼각형이 너무 클 때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욕망의 삼각형이 너무 작아서 네. 내 거리 안에 내가 팔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충분한 나의 자본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가장 네. 항구적 불안을 초래한다. 네네. 그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가 이런 네. 얘기 살짝 하다 말았거든요. 그렇죠. 좀 네. 넓혀주세요. 사랑 얘기 조금 해보면요. 옛날의 사랑들을 이게 문학 작품에서 표현되는 사랑들을 보면 여성은 여신화되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정주에 있어요. 남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구애를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네. 뭐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지 않겠다 하겠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런 선택을 남자들이 했단 말이죠. 지금은 에바 일루즈에 따르면 남자들이 계속 선택을 안 해요. 남자가 선택을 안 한다. 예. 남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남자가 움직이질 않아. 남자는 기저에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저에 깔려 있지만 시도를 했어. 저게 설사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압도돼서 이걸 행위로 발현 안 시키는. 그 심리적 분석이죠. 그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자아가 약해진 사람들 남자들이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걸 가진 남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언제든지 여성과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는 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한 번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쭉 앞으로도 이 많은 선택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 선택이 조금 잘못되고 조금 어떻게 엇나가더라도 그걸 감내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욕망의 대상이 항상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지금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인생 내내 그런 장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마치 백화점의 상품을 고르듯이. 혹시 이 지점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나요? 결혼, 출산율이 저하되는 요인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너무 많은 선택 가능성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감내할 수 있는 훈련이 과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 제도하는 것에 속박이 되어도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죠.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사회적인 규범 하에서 나를 우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찾아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감내할 명분이 없는 거야. 적절한 거리가 있었죠. 예전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거리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예.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예. 너무나 쉽게.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선택 가능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면서 선택 가능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네. 그런데 이제 에바 일루즈 얘기 좀 더 해보면 에바 일루즈라는 사회학자는 여성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은 예전과 달리 배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이 꼭 아기를 낳냐 안 낳냐를 떠나서 배임기라는 게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배란기와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 안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일정에도 책임지겠다는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여성들의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선택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일정한 부분 되면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적 현상인지 미국적 현상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성은 이제 남자가 움직이질 않아. 여자가 구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런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20대 학생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이제 있으니까. 교수님이잖아요. 제가 또 그럼 아무튼 최 장군은 교수님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기능은 나의 기능은 네.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제 방송에서 제가 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군요. 예. 예, 오늘 알면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어차피 편집될 겁니다. 왜냐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의 기능은 좋아요. 예. 최장군이에요. 오케이. 예. 그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대 여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서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목격하거나 하는 경우가 10명에 2명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저한테 따로 와서 교수님,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상황을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점에서 그걸 되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지만 네. 다르다. 많이 다르죠. 지금 20대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심각하게 퇴화됐어요. 이 지금 에바 일루즈 이분이 언제적 분인지 지금 분이에요. 지금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 선택 가능성. 그러니까 친밀성이 산업화됐다는 거죠. 뭐가 산업? 친밀성이 사랑, 우정이 다 산업화됐어요. 그러니까 산업화되면서 마치 상품처럼 가까이 있는 온라인 상품처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반대하는 또 철학자들이 있죠. 이런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예, 사랑은 그래서 왜 사랑이 어려운가, 왜 아픈가. 이분한테는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순화시키면 이분도 복잡한 얘기지만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책 대부분 번역됐습니다. 예. 그래 됐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선택 가능성. 네. 다시 말하면 성, 사랑, 우정의 상품화. 그 얘기를 해주신다. 그분이.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욕망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친밀성조차도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욕망이랑 조금 더 네.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진도를 나가볼까요? 예, 우리 최장군과 함께한 철학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시간 얘기했죠. 예. 공간 얘기했죠. 네. 인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인간에서 사고 얘기잖아요. 생각하는 네. 힘. 네. 또 오늘은 이제 인간한테 가장 기초적인 욕망의 세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욕망 중에서 이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사회적인 욕망. 욕망은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 자꾸 락강 얘기도 있지만 네. 친구, 짝패와 나와 욕망의 대상 간의 삼각형이 있다.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 너무 네. 멀리 있어도 너무 네. 가까이 있어도. 백화점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 적당한 거죠.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백화점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너무 코앞에 있는 거지. 지금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코앞에 손만 대면. 손만 대면 되지. 이게 우리한테 행복해진 것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항구적 불안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항구적 불안 상태. 그 항구적 불안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 이건 수 있어요? 물건을 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과 사랑을 나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구 불안이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이 상태. 예. 이건 너네 지랄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친구가 실제로 친구가 욕망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연예인이 욕망한 걸 욕망하죠. 인플루언서가 욕망하는 걸 그렇죠. 욕망하고 예. 미디어에 그러니까, 등장하는. 그렇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무엇을 입었냐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뭘 입었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주인인가? 아니죠. 그 관점에서 보면 네,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욕망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돈, 자본, 산업, 권력. 내가 왜 이 핸드폰을 쓰고 있고 내가 왜 이 펜을 쓰고 있고 내가 왜 이 시계를 차고 있고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군가 나한테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욕망을. 그렇죠. 뭐가 만들어내고 있을까? 돈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걸 가리켜서 또 철학자 예.
유명한 철학자도 있죠. 네.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 비징구트 아도르노. 네, 들어봤어요.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 계몽의 변증법. 그렇죠.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좀 지금은 익숙한 말인데 최초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문화산업. 문화산업. 네. 그 문화산업이 등장은 곧 욕망질서의 재편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란 뭐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문화산업이에요. 자, 문화산업이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보죠. 우리가 커피는 처음에 원자재가 있잖아요. 원자재를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가공하죠. 그럼 제품이 만들어지죠. 제품에다가 포장을 하면 뭐가 되죠? 상품이 되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 예술,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원자재로 해서 가공을 하면 뭐가 되죠? 상품이 된다. 문화 컨텐츠가 되죠. 예. 문화 컨텐츠를 유통시키면 문화산업이 되는 거예요. 예.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네. 이게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기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네. 전달되는 것이 문화산업이죠. 이 문화산업은 스스로가 상품이면서 다른 상품을 선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광고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입고 나온 옷, 그렇죠. 신발,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노출이 되고 그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저 갖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게 매체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 옛날에는 친구가 욕망을 연구하면 두세 명 간에 단위에서 끝났는데 이건 뭐죠?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거의 전 인류가 하나의 욕망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끔찍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모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또는 큰 광고를 보다 보면 멋진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죠? 거대한 육중한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새 프로그램 중에 혼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연예인이 혼자 사는 거를 그냥 CCTV 달아놓고 보여줘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떤 빅브로더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연애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예. 이 남녀가 썸을 타고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이 정도 수준은 뭔가 갖춰야 될 것 같고 연애를 했을 때 당연히 프로포즈는 엄청 뭐 이렇게 호화롭게 끔찍한 거죠. 이거를 또 이제 SNS에 게시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그렇죠. 거야. 내가 이거를 난 어차피 이거 안 되는데 그럼 포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 욕망의 조작 구조에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누구도 이 문화산업이 가공, 조작하는 욕망의 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문화산업까지 얘기를 하고 그 아도르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동일한 것. 예. 총체성. 예. 갑자기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너무 무섭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걸 욕망한다는 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욕망하면 어떻게 되죠? 양적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질적 차이는 없어지고. 질적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얘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그렇군요. 예,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밖에서 아도르노 이 얘기를 제가 또 좀 아는 척을 살짝 했더니 아도게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도르노를 알고 있었냐면 우리 조이병이 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최 장군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 실체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실체가 얄팍한 사람입니다. 깊이가 없고 교수님은 눈치채셨잖아요. 아니요. 조현이는 얄팍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갑자기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얕지 않다. 얕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잘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봬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